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일과를 마무리하시면 주말만이 남아있는데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아쉬우시다면 저희 경제 돋보기와 함께 경제와 문화생활, 남은 주말에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이 모이는 곳,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옐런 의장의 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죠. 그러자 금융시장의 관심은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금리 인상 시기인 2004년에서 2006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른바 FOMC가 회의를 할 때마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숨가쁘게 빠르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이런 속도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점진적인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그래서 더욱더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지난 2004년 6월 연방기금 금리를 연 1%에서 1.25%로 1년 만에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후 16번의 회의를 거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꾸준히 올려서 2006년 6월에는 연방기금 금리가 5.25%가 됐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포인트나 올린 건데요. 이후 1년 3개월 뒤인 2007년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죠. 2008년 12월부터 0에서 0.25%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의 제로금리 상황이 됐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11년 만에 인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 우리 정책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옐런 의장이 지난주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자금 흐름을 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성장 둔화 그리고 엔화 약세 등 단기간에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어서 걱정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좀 더 예민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보다 부실가계의 구조조정이 더 어렵다며 기업보다는 가계부채에 초점을 맞춰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가계부문이 가장 취약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총재도 이런 인식에 동조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오는 9월 정도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옐런이 언급한 올해 적당한 시점에 대해 논란은 조금 있겠지만 그 시점이 아마도 9월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통화정책 강화를 늦춘다면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까지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과거처럼 연준이 매 회의 때마다 약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준은 1년에 8번 회의를 하는데 매번 금리를 올리면 1년 동안 무려 2%포인트나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연준이 9월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006년 말에야 2%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점진적인 속도로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건데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인상 시점이 언제이냐보다 첫 번째 인상과 두 번째 인상의 시간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보다는 그 주기가 조금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미 달러화는 최근 강세를 띠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초반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등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요. 다음 달 16일에서 17일 열리는 FOMC 회의,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니뇨는 바로 동태평양의 적도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이 지역의 정상적인 해수와 공기 흐름을 왜곡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뭄과 홍수, 기상이변 같은 다양한 현상들을 만드는데요. 이 기상현상인 엘니뇨, 과연 왜 경제 용어로 꼽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올해 예년보다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엘니뇨 현상으로 하반기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미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경제에 연쇄 충격이 예상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신흥국들에겐 설상가상의 위협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의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 엘니뇨의 위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일제히 예보했습니다. 최근 관측된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섭씨 1도가량 높았습니다. 엘니뇨 판정 기준인 0.5도를 훨씬 넘어서서 조금 더 심한 엘니뇨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특히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은 경보를 통해서 엘니뇨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올해 여름 북반구에 엘니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90%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은 80%로 꽤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통상 엘니뇨가 발생하지 않는 평균적인 해에는 페루 지역 해안에 고기압, 그리고 호주 쪽에는 저기압이 형성돼서 태평양의 동부에서 서부로 이른바 무역풍이 붑니다. 그러나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 무역풍이 약해지고 기류와 해류의 움직임이 교란되면서 기상이변이 생기는 겁니다. 엘니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는 대양연안에 위치한 신흥국들입니다. 먼저 인도의 경우 강우량이 많은 몬순기 6월에서 9월이 엘니뇨 발생 시기와 겹치는데요. 엘니뇨 때문에 비가 적게 오고 가뭄이 심해져서 각종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거대 식량 수출입국인 인도에 에그플레이션, 바로 농산물 가격 급등 탓에 일반 물가까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면 현재 인도 정부가 추행 중인 통화 완화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도네시아도 역시 엘니뇨 피해국으로 분류됩니다. 가뭄이 발생해서 쌀과 옥수수, 커피 등 농작물 생산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의 경우에는 동북부의 강우량 감소, 그리고 남부의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밀 수출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페루는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수산업 생산이 저조해질 수가 있고요. 칠레와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볼리비아는 가뭄 때문에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신흥국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0.2%를 기록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급감하고 이른바 0.2% 쇼크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수치가 지난 겨울 미국을 강타한 한파에 따라 생산 차질 그리고 소비 심리 냉각 때문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저조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파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최소 3개월 이상 지연시킨 셈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 많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엘니뇨의 경제적 파장은 단지 수출입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979년부터 2013년 사이 엘니뇨가 전 세계 21개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엘니뇨로 인해 실질 GDP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연평균 마이너스 0.35%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페루도 엘니뇨 피해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이렇게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신흥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열대지역 개발도상국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근과 전염병을 창궐시키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1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04년까지 발생한 사회 불안 사건의 21%가 엘니뇨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렇게 세계 경제에 각종 불안 요인이 있는 가운데 엘니뇨에 따른 기상 이변까지 발생하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스 사태,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등 대형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엘니뇨까지 겹친다면 신흥국은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엘니뇨에 따른 농작물 생산 감소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는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 소개해드리는 금요일을 맞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5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 그 100곳 차례로 소개해드리는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지로는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바다 풍경을 좀 만끽하는 곳인데요. 인천의 소래포구입니다. 소래포구는 1930년 일제강점기 천일염을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서 수인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작업하는 인부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나룻배를 최초로 소래포구에 정착한 것이 이 포구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1937년 수인선이 개통됨에 따라 발전된 마을로 또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높은 빌딩과 복잡한 도심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서해의 아름다움과 또 70여 년이 넘은 제래포구의 낭만과 정취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소래포구는 실제 어선이 인접할 수 있는 정박시설을 갖춘 제래 어항인데요. 밀물 시간에 맞춰서 300여 척의 어선이 포구에 드나들며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이 현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소래에서 구입한 해산물은 출항어선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싱싱함은 물론이고 저렴하기까지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격 흥정을 하고 또 덤을 실랑이 하는 모습과 포구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회를 즐기는 관광객들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인천의 바닷가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1998년 전라선 직선화로 폐선이 된 구간 중 섬진강 기차마을을 따라가는 일부 구간 그리고 곡성역, 철도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한 곳입니다. 옛 기차에 대한 추억과 향수, 그리움을 컨셉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5년 3월 30일 섬진강 기차마을과 증기기관열차가 개장됐고요. 2006년에는 섬진강 기차마을이 관광특구로 지정돼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진강과 보성광 그리고 증기기관차의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건강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꼭 둘러보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을 개장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 총 관광객 수 18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이뤘고요. 섬진강병의 폐철로를 활용돼 조성된 이 마을은 2014년 바로 작년에는 문화관광부 창조관광부문에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영역 확대와 이색적인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생태 전략과 함께하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인천의 소래포구와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 주말을 통해서 마지막 5월 즐겨볼 수 있는 두 곳의 관광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기아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가 연간 315만 대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인센티브가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기존 전망치 2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증가율이 5%포인트 높아지면 순이익은 4.8% 줄어듭니다. 인센티브 증가는 자동차 금융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금리 환경과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이 자동차 시장의 경쟁 심화와 맞물리면서 금리 할인과 할부기간 연장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관련 금융 프로모션은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국내 할부 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면 기아차의 순이익은 최대 1.8%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조달금리와 현금 인센티브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이것보다는 조금은 낮을 전망입니다. 1분기 RV 비중은 34%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신형 카니발의 글로벌 출시, 그리고 신형 소렌토의 국내 출시 덕분이었습니다. 기아차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RV에서 조금 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국내 ASP도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했습니다. 카니발과 소렌토로 진행되고 있는 RV 라인업 강화가 하반기에는 스포티지가 출시되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RV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ASP 상승세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상도 나오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RV의 비중 확대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인센티브 증가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기아차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판매 대수 달성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출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RV 비중의 상승에 따라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카드사의 복합 할부 취급 중단에 따라서 수수료 절감 효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절감 효과는 순이익의 약 1%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점, 나쁜 점이 모두 공존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더 크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아차의 앞으로의 예상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 보내시느라 그리고 한 달 다 보내시느라 참 지치시기 쉬운 날인데요. 이번 주는 또 연휴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지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힘이 되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 이 시 함께 들어보시죠.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해.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길을 잃어버린 것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새삼 나쁘게 봤던 상황을 다시 돌려서 좋게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 구절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한 번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시가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한 편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더운 날 보내셨는데요.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주말에는 조금 더 시원해질 거라고 합니다.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시원한 비도 즐기시고 다만 비 피해 없도록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달 1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